노회찬입니다. 올해는 경제가 어느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은 희망을 여러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언가가 막 재밌게 되다 끝나요. 이것도 예. 시작했나요 지금? 네. 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석 본부장님 오셨는데 그 전에 아까 중간에 나왔던 영상 광고 짧게만 해드리면 우리 노회찬 대표님 5주기 특별 행사 중에 이제 노회찬 라디오 맞나요? 제목이? 예. 노회찬 라디오가 7월 20일 목요일 7시 반에 있습니다. 또 방금 방송 광고에 나갔을 텐데요.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하니까요. 많은 분들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오셔서 들으셔도 좋고요. 자, 오늘 2부는 핵 폐기물 처리의 역사.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막 방류 이게 투기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처리했나? 이걸 한번 좀 여쭤보기 위해서 자타공인 정의당 최고의 에너지 전문가 이현석 에너지 정의행동 정책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요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양에 투기하잖아요 이번에. 알프스를 걸쳐서 한다. 뭐 알프스가 뭐 검증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한다. 예.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인류세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류세. 세금? 아니요, 세금 말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과학 시간에 옛날에 배울 때 보면은 고생대는 맞아요, 이제 맞아요. 무슨 삼요충이 있었다, 중생대에는 공룡이 있었다. 이랬을 때 이제 그런 그 지층을 나타내는 기준이 있어요. 인류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인류세라고 하는 새로운 좀 규정을 하자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층에 다른 시대에 없던 세 가지가 특별히 많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하게 될 기본적인 방사능이 있고요. 왜냐면은 1945년 이전에는 인류가 인공적으로 핵폭탄이나 뭐 인공적인 형태의 방사성 물질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인류가 지구상에서 한 핵실험을 한 것만 한 2,00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을 떨어뜨린 게 2,000번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험을 한 게. 우리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조금 있으면 프로메테우스라는 또 영화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원래 히로시마 나가사키 포함해서 3개의 폭탄을 만들어서 미군이 테스트를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미국을 비롯해서 당시 소련이나 중국, 프랑스 전 세계 각국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무기를 만들었으면 테스트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거를 대기권에서 이 지구상에서 하는 게 공식적으로 2,000번이 넘습니다. 어디서 해요? 대표적인 데가 저기 비키니 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비키니 섬. 우리 비키니 수영복 할 때 그 비키니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수영복 디자이너가 자기가 만든 투피스 수영복이 너무 센세이션하다고 지금까지 그 이전까지는 원피스였던 거거든요. 사실은 처음 봤으면 얼마나 센세이션했겠어요. 그걸 보고서는 핵실험장으로 유명하던 비키니 섬 이름 땄군요. 수영복에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수영복 이름이 비키니 수영복이 된 거고, 거기가 대표적인 이제 핵실험장이었죠. 그래서 혹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는 공룡 나오는 영화 중에 용가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용가리가, 원래 일본에 비슷한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이제 보통 특촬물이라 그러잖아요. 고질라? 고질라. 알아요. 그게 1950년대에 나왔는데 그 모티브가 된 게 비키니 섬 핵실험 인근을 지나가던 참치잡이 어선이 지나가다가 피폭이 돼요. 그거가 일본 얘기가 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고질라였고, 맞아요. 핵실험으로 만들어낸 방사능 만들어진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도쿄를 습격한다. 그러니까 남태평양 핵실험장에서 방사능 먹고 큰 애가 이제 도쿄를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사능이 있고요. 오늘은 뭐 얘기가 없겠습니다만 미세 플라스틱. 우리 어느 지역의 바닷물을 떠도 미세 플라스틱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현대인은 하루에 일주일에 네. 대략 신용카드 1개 정도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먹고 있다. 예, 5g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매일 먹고 있는 물이나 네. 여러 음식물, 뭐 소금 이런 데 보면 다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충격적인 것은 네. 남극에서 내리는 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쉽게 예를 들는 게 이겁니다. 우리 저기 자동차에 타이어를 끼우잖아요. 네. 차를 타고 다니면 타이어가 굉장히 닳아가지고 얇아지잖아요. 그렇죠. 그 타이어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올라갔을까요? 그러네. 예, 그게 닳아가지고 예, 공기 중에 길에 다 떨어져 있겠죠. 그게 미세 플라스틱이고요. 대도시에서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고, 그게 바다로 흘러가기도 하고 공기 중에 떠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세 번째가 닭뼈입니다. 닭, 꽃기호 하는 닭. 예. 매년 전 세계적으로 650억 마리의 닭이 도살되고 있습니다. 예. 매년. 예.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되잖아요. 예.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예. 그 뼈가 다 어디로 갈까요? 뭘로 가요? 다 쓰레기장으로 가겠죠. 저거 일반 쓰레기로 다 버려요. 예, 그러면은 그래서 이 지층에 방사능 닭뼈 미세 플라스틱이 1945년 이후에 나오는 모든 지층에만 독특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에 지금까지 핵 실험을 했고 핵 폐기물을 버리고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나오게 있는 거고, 그 여러 가지 배출했던 것 중에 한 개가 지금 후쿠시마의 오염수 배출을 IAEA에서 그러잖아요. 국제 관례에 맞다고. 네. 예, 사실 보고돼 있죠. 예, 사실 맞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버려왔고 거기에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2,000번 했다는 거 너무 충격적인데. 예, 지금까지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예. 그럼 그 어떻게 됐을까? 그것들은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일단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해안가에 있잖아요. 해안가에 이거는 뜨거우니까 식히기 해소시키려고. 위해서입니다. 예. 네. 그러면 해수가 거기 닿으면 네. 방사능이 묻잖아요. 네. 요거 그냥 바다에 버리는 겁니까?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예, 뭐,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안 돼 있고요. 근데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해안가에 없거든요. 네. 내륙 한가운데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 발전소도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직접 이 바다에 있는 물이 원자로에 있는 해결류에 닿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에 닿아요? 이게 일종의 우리 보시면은 그 옛날 건물이나 이런 데 보면 라이제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물을 끓여가지고 라이제타를 통해서 그 안에서만 물이 뱅글뱅글 돌고 훈훈한 느낌이. 그 훈훈한 느낌만 그냥 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간에 그 일종의 열 교환기를 둡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요.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방사능이 일부 셀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경북 울진에 네. 경북 울진에 있는 핵발전소 인근에서는 예. 그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 핵종 중에서 방사화된 은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발전소 인근에서 계속 나와요. 왜 나오느냐? 이 발전소를 지을 때 약간 중간에 이렇게 건설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일부 새서 매년 그거를 통계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도는 시스템 말고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영광에 네. 전남 영광에 있는 핵발전소에서 뉴스 검색해 보시면 나올 예, 거예요. 기억나요. 예. 운영하고 있던 염소가 새가지고 예. 이제 발전소를 멈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럼 그 나온 염소는 어디로 갈까요? 공기 중으로 가거나 바다로 가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액체가 작으면 그냥 걸레 같은 걸로 닦아내요. 그래서 닦은 걸레를 이제 핵 폐기장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액체가 나온 게 많으면 심지어 어떤 경우는 막 드럼통 몇 개씩 셀 때들이 있어요. 그럼 액체 폐기물로 잘 모아둡니다. 네. 그랬다가 1년에 한두 번씩 모아가지고 희석을 잘해서 핵발전소 인근에 투기를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거죠. 바다에. 심지어 우리 핵발전소가 지금 뭐 영광이나 울진, 뭐 고리, 울산, 경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우리 아마 대전시 시당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대전에 원자력 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연구원도 그걸 투기를 해요. 근데 어디로 하느냐? 거기 근처에 바다가 없잖아요. 앞에 천이 하나 흘러갑니다. 갑천이라고. 저기 아마 대전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그럼 천이요? 천이에요. 예. 사람들 옆에 막 지나가는. 예, 지나가는 천으로 그것도 심지어 방류를 해서는 안 되는 물질들을 불법 방류해가지고 지난번 선거 때 저하고 당시에 이제 김은기 위원장님하고 같이 네. 해가지고 삽으로 뜨고 뭐 해서 시료도 보내고 측정도 하고 그런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핵 실험을 하는 그 핵 무기뿐만 아니라 네. 핵 발전소 그리고 연구를 하는 연구 시설까지도 고체로 돼 있는 덩어리로 돼 있는 핵 폐기물은 지금 경주에 있는 핵 폐기장으로 다 가거든요. 네. 근데 액체나 기체는 관리가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이제 희석을 잘 해가지고 지금까지 버려왔고 그게 한수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통계가 나옵니다. 아, 다 그럼 공개를, 그러니까. 공개 다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에서 너희도 방류하는데 왜 우리 보고 그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렇구나. 그럼 이게 불법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우리가 투기라고 하는 거하고 방류 내지는 뭐 이렇게 된 표현이 우리가 좀 구분해서도 쓰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이 법적인 경계가 애매모호해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기준치를 대충 맞춰서 희석해서 가게 되면은 투기가 아니라 방류가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몰래 버리거나 실제로 이제 몰래 버린 예들도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1990년대 초에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망하면서 러시아가 힘들 때 네, 네, 네. 동해에다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원자로를 한 몇 개 갖다 버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동해에다가? 예, 우리 동해에다가. 예. 기본적으로 원자로만 한 4개를 버렸고, 헐. 장소로 하면 한 20군데에다가 이제 중저준위도 버리고 고준위 폐기물도 버리고 종류별로 다양하게 버려서 이 오염수 문제 뉴스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네. 93년도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바로 앞. 바로 앞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 한국의 앞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거를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를 해서 런던 의정서라고 하는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법이 강화됐습니다. 아. 그랬던 사례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아주 그렇게 고준위 그리고 불법 투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나라나 일본뿐만 아니라 되게 전 세계적인 어떤 보편적인 처리 방법이. 네, 그래서 심지어 한글로 그 IAEA 지금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IAEA가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해양의 각국이 버린 그 핵폐기물의 양과 위치를 정확하게 그 통계를 낸 그 일종의 자료집 보고서가 있어요.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위도, 경도 해가지고 어느 지점에 버렸다까지도 나올 정도로 사실은 핵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본적인 해양 투기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크지를 못했고 그게 요번에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굉장히 많은 핵 오염 물질들을 네.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 울진이라고 하셨나요? 네. 뭐 이렇게 모아두는 울진에도 있고 모아두는 데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많이 버리고 네. 이런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육지에 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언론에 많이 난 것처럼 안 하는 이유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만약 그렇게까지 했더라면 전 세계 핵발전소 못 돌릴 겁니다.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인 거고 특히나 액체는 그래도 괜찮아요. 액체는 그렇게 돈 많이 안 듭니다. 탱크를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기체는 이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요. 좀 종종 뭐 괜찮냐? 사실은 최근에 아마 아이 키우시는 분들 다 느끼실 겁니다. 과거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잔병 치레하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아토피도 비염. 많아지고 비염도 많아지고 이게 사실은 원인을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잘못 이제 사람 생각에 아까도 고질라 영화도 얘기를 했는데 네.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은 막 머리가 2개 달리고 막 괴물이 돼서 이만해질 것 같지만요. 실제로 생물체가 피폭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너무 많이 피폭받으면 죽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몸이 허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체르노빌을 가가지고 체르노빌 아이들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네. 지금은 또 그 동네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진짜 아픈 친구들은 병원을 가고요. 그렇지 않고도 몸이 약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주변에. 예, 그 주위에.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호흡기가 안 좋은 친구들은 호흡기 관련해서 이제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이렇게 치료들을 해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피폭을 당하면은 대부분 몸이 약해지, 그러니까 저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예,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암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는 진짜 심각한 거고요. 네.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있는지는 충분히 지금 연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가 이렇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그냥 계속 버리고 있고, 근데 네. 어느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도 분명히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원전 자체가 문제. 아, 그런 거죠.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참 그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일본이 나쁜 놈이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환경 문제에서는 네.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의 혈액에서 발견이 돼요. 네. 그리고 심지어 뇌 속에도 막 들어간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아직 잘 몰라요. 지금 연구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환경의 측면에서는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지기 전에 일단 피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그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다 밝혀지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랬던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보통 영화에도 많이 나왔던 봄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봄베이 최후의 날 나오는 화산. 네, 화산. 그 동네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당시로서는 문명이 발달해서 맞아요. 수도관이나 하수도 같은 걸 다 했거든요. 욕탕도 그랬잖아요. 근데 수도 파이프를 나무로 만들었었어요. 요즘은 나무가 공식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당시로는 이게 굉장히 몰랐으니까. 예, 몰랐고 쇠보다 녹이기가 쉬우니까 그냥 다 쓴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뼈를 다 조사해 보면 다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괜찮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방사능과 관련한 부분이 연구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요. 전 세계에 지금 예를 들면 피폭을 당해서 이게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과학자들이 몰랐어요. 네. 그래서 예를 많이 드는 게 이제 우리 퀴리 분이라고 얘기하는 마리 퀴리. 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예, 이분은 1g의 라듐을 채취하기 위해서 50톤의 광석을 정제해야 이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본인도 이제 병에 걸렸는데, 실제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이 투하되고 나서 미군이 치료해 준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을 그 진료 수첩을 만듭니다. 환자들마다. 예, 그러니까 죽으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은 전부 다 그 피폭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어디에 있다가 돌아가셨는지를 다 기록하고요. 남으신 분들은 피폭 당시에 피폭지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다는 거를 진로 기록카드를 딱 만듭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은 연구 기록이네요, 다. 예, 그러면 이분이 방사선을 얼마나 피폭받았는지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리에 따라. 예, 그걸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능을 쬐면 사람이 죽거나 암에 걸리거나 각종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에 쌓인 그 엄청난 데이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센 거잖아요. 폭탄급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저설량 방사선에 오랫동안 피폭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30년 주기 이렇게 오랫동안 피폭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구나.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원자력 학회의 삼중수소 데이터를 봐도 결론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중간에 보면요, 관련 연구가 많지 않다는 표현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요, 결국은 누군가 피폭을 당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마치 아는 것처럼 확신한다거나 또 그로 인해서 괜찮다,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거 굉장히 오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 얘기가 되게 재밌는데 혹시 뭐 약간 제가 모르는 어떤 빠진 이야기나 큰 틀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저는 이제 엊그제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력 계획을 새로 짜면서 이제 앞으로 신규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 그랬어요. 얘기 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미 아까 얘기했던 경북 울진에는 SMR이라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 핵발전소입니다. GS 에너지가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우리 손들고 우리 동네 핵발전소 유치하겠다 그랬습니다.
보통 지자체 선거가 지금 이제 내후년에 있는데 선거 앞두고 이런 거 미리 준비 잘 안 해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 저는 자신감이 붙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예. 어떤 그러니까 자신감? 원전 최강국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뭐 원전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는 수준까지 왔어요. 네. 그러니까 박스 딱 이렇게. 네, 지금 온 거죠. 네.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심지어 지금 수도권에 핵발전소 짓겠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아, 그런 얘기도 나와. 예, 지금 뉴스에 검색해 보시면 수도권 SMR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지금 뭐 아직 출처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결국은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오염수 문제로 가지만 네. 이게 세월이 지나 왜냐면은 방사능이 피폭돼 가지고 당장 뭐 예를 들면 뭐 이쪽 남해안에 암 환자가 막 급증한다 이렇게 데이터 안 나올 거거든요. 별 문제 없지 않느냐. 네. 너희 다 이 괴담에 속고 있는 네. 거다. 네. 이렇게 역공을 전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지금 오염수 문제, 내가 뭐 회나 김을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가 아니라 네.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였던 거에서 추가대로 또 쌓이는 거죠. 네. 예, 그게 이제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측면들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사실 우리가 핵 문제, 네. 핵 발전소 문제 예. 다시 한번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되게 재밌네요. 요 문제 갖다가 한두 시간 정도 예, 쭉 하면. 예, 뭐 그래도 이거는 또 내용이 또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많습니다. 뭐 그 얘기를 지금 다 하긴 너무 많고. 예. 네. 일단 저희가 오늘 10분 늦게 시작해서 지금 10분 늦게까지 진행돼 주라.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먼저 인사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광고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네. 오늘 감사드리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기 오랫동안 농성 중이신데 네.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네. 앞으로 대표님 계실 때도 예, 뭐 지난번에 기후 문제로 한번 나왔었고. 맞아요. 예, 요번에는 했으니까 에너지 또 앞으로도 문제. 많이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히 좀 광고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7월 20일 노회찬 라디오 요 공개 방송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 며칠이죠? 23일인가요? 15일. 네, 15일. 죄송합니다. 7월 15일 5시 광화문 앞에서 정의당 3차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단식 농성 중인 이정미 대표님과 함께 단식 21차고요. 그다음 이제 3차 결의대회 정의당 당원님들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끝나자마자 6시에 있는 5차 범국민대회 이렇게까지 같이 참여하는 걸로 그래서 토요일날 좀 꼭 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홍철 없는 홍철팀 이정미 대표 없는 이 대표 왜 그랬어? 오늘 여기까지 힘들어 죽겠네요. 이걸 어떻게 매주 하고 계시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어쨌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은 사회비전 토론 8번째 사회비전 토론입니다. 경제대안 박창규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요거까지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 이어서 한국 경제의 개혁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경제 비전의 논의에 있어서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거나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한경제 모델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외국에서도 많은 그런 논의들이 이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의 민주적 사회주의론과 진보적 구조개혁 논의 그 중에 하나이고요. 또 사회권력 강화를 위한 대한경제 구축 모델이 제기된 적도 있고 또 괜찮은 자본주의입니다. 그러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토대로 체제 전환 내지는 자본주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소련 사회주의에 대해서 국가 사회주의의 오류를 인정하고 그러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된 인식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대한 시장 기능이 가지고 있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인식 또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한경제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점은 이런 자본주의 현실을 지역 차원에서부터 대안적인 어떤 전략을 통해서 모색하고자 하는 지역 차원의 대안 전략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이후에 정의당의 대한경제 모델의 작성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대한경제 모델을 통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비전을 세우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한국 경제의 개혁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현재 정의당이 갖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과제는 이런 대한경제 모델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와 함께 현실에서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실천을 통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당의 이런 대한경제 모델 비전의 마련은 현식이 한국 경제의 불평등 심화, 기술 변화에 대응한 고용 없는 성장, 대중소기업 양극화, 중소자영업의 위기, 지역 불균등 발전 등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소비전과 함께 마련되어야 하고 또 이런 대안 비전의 마련과 함께 한국 경제의 어떤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를 실천하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구체적인 개혁 과제는 경제민주화 논의로부터 다시 촉발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시장 경쟁에서의 개별 기업의 어떤 힘겨움, 그다음에 대자본의 독점적인 어떤 생산 수단의 어떤 소유로 인해서 경제의 사회적 목적의 상실, 노동자들의 소외 이런 문제들이 경제민주화 실천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장 경쟁의 승자 독식은 규제되어야 하고 경제 주체들의 어떤 경제활동의 결과인 이익이 중소기업과 노동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분배구조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경쟁의 승자 독식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불평등을 극복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서 생산수단과 축적된 부의 사회적 소유, 공유 등 다양한 소유 형태를 촉진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통한 생산수단과 부의 공유는 노동자들이 겪는 자산 형상의 차별을 극복할 수 있고 안정적인 생산 및 분배 활동을 지지하는 사회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대자본에 대한 시장 규제 강화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등을 촉진하고 사회적 공통자본의 유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자영업자, 농민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참여와 실천을 조직해야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논의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소비자의 기업 감시나 규제, 또 노동자들의 경영 감시나 경영에 대한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과거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은 2012년에 공정거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기업들이 담합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 의한 집단소송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 착목해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또한 고 노회찬 의원께서는 2016년에는 노동자들이 경영자들의 배임행위 등의 경영의 오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 소비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경제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의당이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의당은 탈탄소 사회를 향한 실천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탈탄소 사회의 실천 방향은 자본주의 내에서 작동하는 자본의 이윤 추구 욕망을 제도적 실천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인간의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정치적 실천이 필요한 과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제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실천 과제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에너지 원천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기업의 이윤 추구 욕망과 개인의 소비 욕망을 자극하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 시스템을 사회적 생산, 사회적 소비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 체제를 작동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탈탄소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의 개혁 전략에 대해서 경제민주화, 녹색산업혁명, 지역순환경제 실천의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전략으로서 기업의 이해관계자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기업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혁입니다. 기업 내부 또는 외부의 경영에 대한 감시, 참여가 절실합니다. 2022년 1월에 도입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 확대해야 합니다. 노동자 대표소송제 도입과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도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 경영의 관철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실천에서 금융개혁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금융은 경제활동의 핏줄이자 공공재이고 가치재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경제의 금융배제 현상,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잠재적 금융배제 위험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의 금융배제 상황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금융배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금융 지원이 결합되어야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금융배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금융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개혁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탈탄소 사회로 향한 경제적 실천의 대표적인 사례는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그것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다 더 과감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또 그것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도 연결될 수 있는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독일의 태양광 발전소의 절반 가까이는 사회운동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탈탄소 사회로 향한 경제적 실천 전략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의 후보인 심상정 후보의 대선 공약에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통 분야의 공약이 주목되고 있는 이유는 탈탄소 사회를 향한 실천이 이런 생산의 부분뿐만이 아니고 소비의 부분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는 자가용 사용 대신에 대중교통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민간의 어떤 소비를 축소하고 또 그걸 통해서 탈탄소 사회로 향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실천은 대중교통 분야뿐만이 아니고 경제의 전 분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의당의 대중교통 공약은 그 의미가 더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현재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지역 소멸 위험 현상은 지역 불균등 발전이 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지역 불균등 발전의 현실에 대해서 정의당이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 불균등 발전의 현실에 대한 대안은 지역 순환 경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역 순환 경제는 지역에 축적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내 재투자력을 높이고 지역 내 산업 연관을 강화해서 지역 내에서 생산된 부가 지역 내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역 순환 경제를 통해서 지역의 자금이 투자되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지역의 부가 더 많이 축적되고 또 더 많이 투자되는 방식으로 지역 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순환 경제 실천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 과제는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지역 공공은행을 통해서 앞서 말한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지역 공개 자금이 지역 내에서 투용자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금융 자금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한국 경제의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대한경제 모델의 논의와 구체적인 경제적 실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실천,
탈탄소 사회를 향한 정치적 실천, 지역순환 경제를 위한 정치적 실천이 정의당 앞에 놓인 구체적인 어떤 경제적 실천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정치적 실천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대안에 대한 어떤 비전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